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한 절만 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아멘. 내려갔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들, 전도를 못하게 하는, 전도 못하게 하는 문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오늘 21번입니다. 그 중에 7번째입니다. 16가지 중에서 7번째, 이스라엘의 자리, 이 16분의 중에서 오늘 7번, 그 중에서 현대사회와 이스라엘입니다. 현대사회와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때냐? 우리가 지금 2012년 현재 살고 있고, AD 1년, 이랬을 적에,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은 2번, 3번인데, 1번은 요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모습들, 그리고 AD 1년에서 2012년 상징적으로 되는 여기가 세계사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지금 요 부분, 앞으로 한 100년, 500년 예측이 되고, 또 한 100년 정도 앞으로 지나간 과거,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둔다. 지금 여기서 3번이래. 현대사회와 이스라엘. 현대사회와 이스라엘.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에서 정리를 했어요. 요 구간을. 예를 들면 요 구간이 무슨 의미냐면은 요 구간이 정말하면 성경을 발견하는, 성경을 남긴 어떤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자리. 그럼 여기, 요 2번 구간에는 교회로 하여금 회개를 해야 되는 요구가 되어지는 이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요 3번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시기다. 요 긴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해결치 못한 여러 가지 정상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회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해야지. 문명의 발달이니 인류가 살만하니까 살지 않는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시각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되어지는 요 시기, 하나님의 은혜에 되어진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시기들 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얘기예요. 완전한 이롭다는 게 아닌 거예요. 끝이 난 게 아니라면 역사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세계를 우리 어떤 세계로 맞이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고 지금 있는 이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시각을 가지자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 온 세계를 하나의 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과거를 봤는데 끝이 나는 게 지금 현재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 방향이 어느 정도 어떤 그 경향을 두고 있느냐?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즉 과제가 우리 인류의 과제가 세계화라는 과제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들 이게 이제 잠재된 전쟁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잠재하고 있다. 전쟁이라고 하는 나게 나가는데 파괴될 것 같아. 또 나게 나가는데 자연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재해를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재. 추구하기는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는데 이게 전쟁이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전쟁이라는 인간 간의 전쟁도 있지만 이 자연과의 나름대로 조화가 안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염두해서 전쟁이라 한다. 3번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세계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현재 질서하는 주도국이 나름대로의 모범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모범적인 국가. 나름대로 전 세계에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즉 미국과 이 서방이라는 이런 세계에서 이 세계에 여러 가지 힘을 내고 유엔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같은 어떤 조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때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계사를 이끄는 주도적인 이 조약들이나 큰 기구들이 다른 나라에게 평안을 나름대로 우리도 저렇게 속하면은 뭔가 평안이 있겠다. 뭔가 우리 국가라는 거하고 인류가 나가는데 다른 어떤 방향이 보인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 세계화를 전체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름대로 평화라 하는 그 요소가 상당히 높게 작용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하나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전쟁 국가이면서도 전쟁을 도발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전쟁의 그 도화선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 여기에 또 미국, 전 세계의 경찰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 어찌 보면 이런 데에 미국이었고 이스라엘이었는데 한국을 구체적으로 엮고 있느냐 하고 바라보지만은 이것은 강의에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강의에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한국 사회, 한국 민족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이 전체 그 이스라엘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보는 자리라기보다도 하나의 한국 민족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구도로 지금 나름대로 방향을 지금 이렇게 몰고 있어요.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각 나라가 나름대로 상대하는 지금 역사 속에서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았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속박이든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시 세계사에 부상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칼입니다. 칼.
즉 칼이 지배하던 세계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가 그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그 현상을 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페인 제국, 지금의 스페인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당시에 스페인 제국하면은 어마어마하다. 여기는 뭐냐니까 스페인 제국은 무적 함대라 불리던 그 스페인 제국, 즉 세계를 막 뻗어가지고 여기 있듯이 여기 버지니아 주 빼고는 밑에는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하고 남미 전체가 브라질 빼고는 이쪽에 아르헨티나 빼고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빼고는 전체가 다 이 큰 대륙을 요 조그마한 우리나라 비하면 크지만 이 큰 대륙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스페인이 다 점령하고 있던 시대. 그런데 아메리카가 있는 미국이 있는 그 지역은 만만찮고 보였다. 응? 거기서 스페인 제국을 무적함대가 있는 이 스페인 제국 여기서 벗어났다. 응?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은 어떤 큰 대륙이나 큰 사건 속에는 없는데, 응? 큰 사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더 우리가 예의주시가 된다. 즉 말하면 미래적 준비를 우리 민족이 해왔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연결한단 말이야. 우리가 연결한다. 다르게 설명하면 한국은 이 미래적 준비를 하는데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교황의 세력에, 이 교황 세력의 역사에서 비낀 거예요, 비낀 거. 교황의 세력. 우리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도 마태응에서 같이 어울려진 것도 아니고, 유럽 사회는 그렇게 어울려졌는데, 우리는 비껴갔다. 비껴갔으므로, 이런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서 미래적인 어떤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 어떤 준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나름대로 하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방주죠, 방주. 우리 한국 민족 자체에 대한 자긍심, 안 그러면 위치,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때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돼. 또 그걸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요. 방주입니다, 방주적인. 세계 경향이 이렇게 심하게 막 휘몰아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이 지중해 근처에서 전 세계가 발달한다 하다가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이 대서양으로 여기서 넘어오던 대서양을 통해서 넘어오던 이 세력이 태평양을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감추어져 있어요. 좀 일본을 이렇게 딱 방패망을 하고 중국하고 대륙을 딱 끼고 있으면서 마치 눈에 안 띄는 것처럼 딱 보존되어 있는데 그게 5,000년의 역사가 있다. 요 전반에 요 전체를 보면 세계 역사를 쭉 봐도요. 우리나라와 같은 역사를 가지면서 오래된 역사를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반도국가에 있어요. 전부 다가 요 무적함대되는 스페인이나 안 그러면 영국의 또 여러가지 그 경향 속에서 다 나름대로의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국가로 다 전략돼. 전략돼. 무슬림이라 하는 종교로 넘어가든지 힌두교에서 완전히 나는 우리 민족은 지나쳐야지만 어느 교회를 이야기해. 어느
힌두교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무슬림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뭐 불교도 받아들이고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이게 포용되어지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 그러면서 역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5천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적대국이 없는 또 우리가 침략해하고 상대방들이 우리 민족을 노리는 이런 적대국이 없는 아주 평화하게 가능하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잠재되는 민족이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 목사하는 사람이 그냥 외친다고 이거 목사님이나 그러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좀 다른 시간을 조금 가져볼 텐데 요거 한 분야하고 세 분야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분야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민족에 나타난 한국민족, 한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걸요 교회니까 이야기한다 교회에서만 다뤄야 되는 문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초등학교고 각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테마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 5천년의 역사가 있으면서 전 세계에 방주적인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방주 즉 노아 홍수 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8명이 남았단 말이야. 응? 우리는 8명의 후손이면서 바로 8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류가 지금 70억이 된 거예요. 70억. 8명이 남았는데 70억이. 다른 나라 여러 가지 강대국들 어떤 전략을 하는 기한 나름대로 역사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열강들이 다 침몰하고 일으키고 침몰하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침몰하는 것조차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반도국에서 태평양 시대가 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도국가로 5천년이라는 세월을 지켜왔는 이 민족 우리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는 전 세계 역사를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표정을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민족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민족 한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씀드리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언어 표현들 중에 많이 찾으면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것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에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응?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사람을 넓게 두루두루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전 아시아 대륙 전체를 한쪽에 손을 미고 또 한쪽 발은 지금 태평양을 딱 발목에 엮는 홍익인간이에요. 두루 바다와 땅을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인간 그 넓은 대륙과 그 넓은 땅덩어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인간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자나깨나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잠재되어 있어.
건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가 홍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달민족이에요. 배달이라는 말 자체는 뭐 다른 뜻으로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 왔는데 이게 언어가 쭉 넘어오면서 오늘날 배달 같은 택배, 전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만히 놔두지 않냐고 배달하는 그 민족의 지금 특징입니다. 반도에서 넘어오는 문화,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문화, 이 문화를 우리는 배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현재 우리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배달민족,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우리 민족의 나름대로 그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다. 이런 말. 백의의. 하얀 옷을 입는 민족이다. 고대에 표현되어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표현. 우리나라 인종을 향해서 우리는 하얀 옷을 좋아한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백의의 민족이다.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옷감이 귀한데 지금은 뭐 옷감은 하얀 옷 입으니까 얼마나 입잖아요. 근데 옷감이 귀하고 옷이 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백의의 민족이라 하는 언어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불렀다니까. 이때에 태평양에 있는 우리 민족의 백의의 민족이 불렸나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백의의 민족이 그게도 세마포라든지 고대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하얀색, 투명한색, 이렇게 깨끗한 옷. 이것은 뭐냐면요, 백의의 민족이라는 자체는 바라보는 자라이금 죄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죄인식. 죄를 인식하는. 하얀 것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까만 거하고 반대인데, 까만 것은 시커먼 죄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표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읽었네. 이 반도 국가라는 것이, 이 반도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반도 국가의 특징은 유럽에 이런 섬도 아니고 이렇게 또 튀는 이 섬다.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 스페인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 뭐 요것도 사우디아라비아 이것도 반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워낙 땅이 되니까 반도라고 보죠. 이 반도라는 것은 삼면이 바다, 한쪽이 대륙, 이런 식이에요. 구조가 그려졌을 때 그걸 반도라고 부르는 반도. 근데 대체 반도가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모든 반도라고 할 수 있는 반도 자체가 역사가 짧다는 거예요. 역사가 금방 다른 민족이 쳐들어 버리고, 왜냐하면 해상이 발달하면 해상에서 나오는 이 약탈이라든지 이런 게 또 육로에서 발달해갖고 다른 육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도를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는 노력의 어떤 대상이라고. 근데 우리 민족은요, 요런 데서 요런 데 보면은 그 반도 국가의 특징 자체가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오늘은 어느 민족이 우리를 점령하냐, 내년에는 어느 민족이 오냐, 항상 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는데, 우리 민족은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반도 국가, 특별히 한반도, 이 한반도 국가의 특징을 우리가 볼 것은 제가 볼 때는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포용. 생각보다 우리가 포용성이 넓어요. 금방 화를 잘 내는 것 같아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돌려버려요. 아니야말로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일본 사람들 뭐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브르르 끓는다고. 그런데 이래버려요. 다르게 생각한다. 다르게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평화지향이죠. 평화지향. 이해하는 쪽으로 나간다. 포용성. 두 번째, 진취적이다. 진취적이다. 진취적이라는 것은
태평양 쪽으로 아시아 저 대륙으로 우리는 뻗어나갈 기세가요. 기상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게 반도 국가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큰 대륙이나 이런 데서 침략당한 역사가요. 짧은 거예요. 한 건 해봐야 일본, 한 건 해봐야 몽고, 이런밖에 없다는 거. 우리나라 점령에 쫙 영향 준 나라가. 우리는 많은 것 해도요. 사실은 긴 5,000년 역사에 비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체가 삶이 태평양 시대라는 거예요. 태평양. 미 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세계의 중심이요. 여기 지중해. 여기에서 로마 제국이 뚱뚱거렸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런 대양을 끼고 이긴 줄 알았는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바이킹족, 노르웨이에서나 이런 데서 스웨덴에 이 바이킹족이 영국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의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지중해를 강탈해 간다는 거지. 전에는 올라가려면은 요 위에서 올라가려면은 이게 해상교통이 발달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가 막 발달하니까 전에는 육로밖에 없었는데 전쟁의 이 과정이 해상이 발달하니까 이게 뭐 순식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지난 육로로 올라가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하려면 걸어가는 이 시간 갖고 결국 상대방이 어쩜 오겠다 하는데 여기는 난데없이 배 타고 막 들어오니까 이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발달된 문화가 스페인이 성경에 나오면 다시사란 말이에요. 다시사. 응? 지중해에서 가장 멀리 있으면서 이게 이베리아 반도로에서 지중해만 내다보니까 저가 제일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발달된 게 뭐냐? 배가 발달된 배가. 해상교통이 발달된. 근데 발달되어 있는 중에 위에서 바이킹족이나 이게 들어와서 로마를 막 배 타고 왔고 저 강타라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수비대 형성이 나오면서 발달되는 것이 이제는 해상이랍니다. 이 발달되어 오니까 여기는 땅 아니야말로 바다가 한정없이 넓은 거예요. 지중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이 바다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쭉 가다가 해안선 따라 쭉 가다가 인도양을 지나서 이렇게 점령하면서 인도라고 하는 자판구라. 내가 지난번에 자판도라 했는데 지판도가 아니고 지판구라.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들은 내용 갖고 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니까 지판구라. 일본 재팬이라. 그래서 지판구. 이 스페인에서는 그래 불렸어요. 오래전부터 일본은 노출되어 있었어요.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 지도에서 지판구 해갖고 일본이 노출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냥 쏙 들어가고 그 안에 쏙 들어있으니까 이 나머지는 이 태평양이니까 큰 바다를 끼고 도는 이 시대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나중에 콜럼버스가 이 넓은 바다를 지나서 지판구에 가겠다고 작전을 하고 나온 것인데 여기 이런 대륙이 있는 줄 몰랐지. 응?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 모르고 아메리카 대륙을 딱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이 육로 전쟁에서 발달해서 이제는 좀 더 전쟁의 발달, 다른 나라하고 이런 통상이 발달되는 해상 무역이 발달할 때 스페인이 저 요건, 소면 반도라고 하는 그 요건 때문에 부상하는 거죠. 부상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봐봐요. 지금 전 세계가 대서양이라는 이 조그마한 건 나중에 따더라도 쭉 해서 인도양, 지중해 인도양, 다음에 태평양 가라사르기가 못 가고 대서양을 아메리카 대륙을 또 발견하면서 대서양에 대한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이쪽에. 그런데 이제 이 대서양을, 이 땅은 태평양이니까 워낙 넓으니까 그동안에 여기를 바다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하고 나라에서 이건 어떤 가깝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시대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평양 시대. 대륙을, 땅을, 아니면 바다를
지중해, 인도양, 대서양, 넓은 쪽으로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게 태평양. 우리가 지금 태평양 시대의 하나의 강대국들 사이에, 여기 네 번째가 이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형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요, 아주 세심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후손들이라도. 태평양 시대, 이게 태평양 시대거든. 지금 요소로 연결되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전부 다 나름대로 1등이래, 1등. 응? 전부 다 1등하는 나라만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4개의 나라가 있잖아, 4개 나라. 이 강대한 나라가 4개 나라. 다른 나라하고는 이런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이웃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일본하고 이웃을 하고, 중국이나 소련하고 이웃을 하는 나라가 4개의 나라를 동시에 주변 국가라고 잡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은 어디든지 간에 우리 이 지형적인 위치에서 있는 이런 거 아주 깊이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참 농부가 될 수 있고, 의부가 될 수 있고, 도시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있으면 어이구 뭐 대학도 공부할 수 있고, 의부 뭐 배 타는 데서 열심히 하고, 농부 농사짓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능력.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자꾸 빛이 나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농촌에 있는 게 한스럽고 어촌에 있는 게 한스럽다 해서 막 저거를 보내라 하는데, 그거는 역사 속에서 왜곡된 거지. 개인이 가진 능력에 대한 어떤 극한점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저 강대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역사, 잠재력, 그리고 진취성과 개방성과 포용력, 이런 게 합쳐가서 우리 민족이 지금 오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괜히 뭐 우리가 뭐 똑똑해서라든지 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서 우리가 좋은 점을 자꾸 발전시켜야지. 이 현재 위치도 못 찾고 우리가 장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야기가 아니구나. 요 시간만 했는데도 8시 24분이라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이 뒤에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반도국가 지형적 특성. 지형적 특성은 방금 이야기한 지형적인 내용을 말씀 속에 했습니다. 지형적 특성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6번째, 여기 6번째. 반도국가. 그 다음에 뭐냐니까 5번째. 5번째, 스페인의 영향.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아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페인을 한 번도, 스페인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스페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이 왔다 갈 때, 그때가 1600년도에 그 화란인의 그 표류기 있잖아요. 표류기. 내가 이름이 확실히 않는데, 그 1600년도에, 1600년도.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걸 발견해, 그 전부터 스페인에 의해서 일본이 이미 관계가 되어 있답니다. 관계가. 마젤란이 일본을 거쳐서 나중에 전 세계 한번 일주할 때 일본을 확인하고 일본이 꼭지점이라 딱 찍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마젤란이 죽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공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스페인의 영향에 우리 역사 가운데 단 한 단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스페인의
역사에 들어간 민족이요. 잘 되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게 요 기간 동안에 교황과 너무나 밀접했던, 처음에 교황 제도와 너무나 밀접했던 그 스페인 국가, 스페인 국가, 통일 스페인 만들고 나서 불과 100년밖에 못 지낸 어쩌면 불안한 스페인 제국, 이 큰 땅덩어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유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원인이 뭐냐? 교황과의 밀접한, 그래서 그 뒤에 흐르는 돈의 흐름을 잘 간파 못했던 재정의 흐름을, 재정을 좀 잘못 썼다, 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요 시대에, 우리 시대에 들어가고, 이 반공사상, 반공사나 요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것도 빼버리면 안 돼요. 반공사나 되고, 공산에 반대. 유럽이 빨간, 러시아부터 해서 유럽이 이 아시아 지역이나 이 모든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성쪽, 이쪽은 좀 빼고, 팔레스타인하고 요 전체가 말이죠, 공산화로 물들뛰게, 공산화로 물들. 우리는 이 중국도 거기 빨갛게, 온 세계가 빨갛게 물들 때, 우리는 북한만 딱 빼고는 남한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진영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미국도 그 처음에는 공산화가 뭔지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거기서 자기 사상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이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붙드는 이유, 또 우리도 끝까지 미국 쪽으로 태평양이라는 그 큰 바다를 건너서라도 미국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이 공산화 때문입니다. 공산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 정책이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나라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가 이 다른 거는 다 양보했는데 공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자기 그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 그 방공포로 풀어줄 때도 공산당이 아니라 하는 그것 때문에요, 가감하게 풀어줘요. 방공포로, 석방, 그제도. 그것이 다른 정치사상의 여러가지 부분에 흠집이라는 이런 걸 끄집어내더라도 이것을 덮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방공이라는 그 기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대 대통령부터 이것과 싸운 거예요. 그 뿌리가 깨져 있겠다니까. 지금 호남과 영남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정치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선거표로 들려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하는데, 요 이용해요.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크게 못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나라로 있으면은 6.25 사변 때 요쪽에만 포항으로 근거해서 지금 요 외관하고 해갖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마산, 진영, 그래갖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학도 옥병이 나오고 그 안에서 조그마한 소년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머지는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 빨갛게 됐다니까. 소련에서는, 그러고 김일성이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지금 뭐 썰어버려도 썰어버릴 정도로 남한뿐만 아니라 요것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유엔의 참정국을 만들 적에 요 한국 동남아에서 참정국을 만드는 결정을 할 때, 그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참석만 해도요, 그건 부결되는 거예요. 한 나라도 부결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러시아 국가가 참석하면 되어 있는데,
러시아 이 대표가 날짜를 한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날아가면서 아마 계산을 잘못했든지 자기는 편안히 쉬고 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된 게 파병이야, 파병. 유엔의 16개국의 파병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이 한반도에 조그맣게 밀려있던 이 남한에서 이게 다시 북진하게 되는 거예요. 9.28 서울수복 상륙작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요 워낙에 빨갱이들이 많다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우리 사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여기가 합리적으로 어떤 분자가 아니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제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6.25 사변 때에 공산당하고 싸우려고 피 흘렸던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자세하고 같아지 나면은 나름대로 여기에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동안 여기 양보해야 돼요. 호남 지역이 양보를 해야 돼요. 왜 양보해야 되느냐? 현재 정치 색깔에서 적어도 호남 지역 사람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니까 현재 정치 색깔 하는데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거는 가감하게 요 안에서부터 자정해야 돼, 자정. 속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자구적인 노력이 없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옴철이 가고 여기 애들 다 보내고 죽이고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다 죽였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게리라들을 위해서 공비를 해서 그런 건 있었더라도 그거 전체 가지고 여기서 사람 보내고 죽인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정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정서를 고려할 때 우리 민족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호남 지역이나 이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충청도는 뭐 지나가는 길이니까 조금 덜하지만 호남 지역은 그것도 막다른 바다가 하니까 더 피할 데 없으니까 여기서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전부 다 뭐 공산당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여기는 그렇게 색깔이 벌써 주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들이 표노르고 우리 편하고 지역주의 나올 때 이 공산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게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마치 정치적인 색깔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전두환 전부 다 이쪽 지역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대통령 없다 이래 되는 이런 식으로 지역을 갖고 대통령 안 나오는 걸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6.25 동란을 생각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역을 갈라놨느냐? 그건 6.25 동란하고 연결해요. 그게 뭐냐니까 반공산화라는 거예요. 반공산화. 6.25 사변 나기 전에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지 않았어요. 6.25 사변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지금, 그다 정치적인 영향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하고,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끝내놓겠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7번만 하고, 8번을 해야 돼. 8번이 내용이 많으니까. 7번. 우리의, 종교적 취향. 우리 한반도의 종교적 취향.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계적인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스페인을 통해서 영향받은 모든 나라는 교황이 지금 손에서 다 움직여진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종교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색깔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쪽에 서부 쪽에 보면은 이게 교황에 의해서 교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야기되어진 교황 제도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진 이 교회, 소위 개신교와 캐톨릭의 분리, 여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는
교회에 의해서 기독교에서 따돌림 받은 같은 기독교라도 얼마나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교황이 일으킨 1096년에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모슬렘이 분명히 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선을 꺼갖고 이건 완전히 정치적이면서 전쟁의 논리에서 결정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 개신교, 유대교, 이거 모슬림, 그 다음에 모슬림을요 기독교 안에 얘기해요. 그렇게 봐요. 따돌려서 그렇지. 실제로 그 역사는 그 우리가 잘못 모슬림 분리하는 하지 말고 4개,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근데 우리 민족은 서편의 영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황의 영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는 와도 불교가 또 뭐 그냥 종교 형태는 있지만 그거는 때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와도 뭐 천주교가 들어와도 뭐 지금 이슬람 뭡니까 교회를 세워도 뭐 힌두교가 돼도 뭐 종교는 자유다. 이거 하나에 이 말 한마디 하나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태평성은 나라가요 전 세계에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종교 때문에 싸움은 있는데 우리는요 종교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포용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 정도 뭐 할만한 기다. 종교의 자유니까 좀 더 여유있게 두고 보자. 이런 정도. 이런 이게요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8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전체적인 8번까지 이어버리면 뭐 양이 어마어마한 이 전체적인 걸 볼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홍수가 나가니 8식구만 남는 그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방주의 기능이 우리 민족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요 우리 민족의 교육받는 자라는 자녀들이나 또 노인이 돼서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건 아주 중요한 역사의식이면서 또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가져야 될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그건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면 듣고 버리려고 하는 거지 말고 또 듣고 하면요 이게 자꾸 자기 사상이 되어갔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그러면 배달민족으로서 홍익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민족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멀리 내다보면서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그 기능이 뭘까? 요걸요 하나씩 준비해 가면은 우리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자세만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모이면요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모이면은 국가의 걸음이 되어져요. 이 경제 가지고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제가 아무리 땅이 떨어지더라도 요거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이 놀라운 전 세계적인 사역 앞에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